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6월 달까지는 이론을 정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7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를 계속 푸는 겁니다. 그래 7월 달, 8월 달은 진도별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론을 정리한 거를 전부 다 문제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자꾸 하려는 이유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풀어서 합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은 진도순으로,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은요, 막 무작위로 돼 있는 거, 막 섞어서 있는 거죠. 40문제씩 탁탁 푸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들어가셔서 그 시험장에서 실수 없이 이제 그 합격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능하면 자, 그 4월 정도까지는 가능하시면 1차를 집중해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있죠?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특히 민법을 좀 많이 공부하시고, 민법은 이제 2차 과목이 전부 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2차 과목을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민법적인 사고를 갖춰야 됩니다. 각종 용어. 그렇기 때문에 2차 과목들은 거의 민법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이제 법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학개론도, 부동산 학개론도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상식을 제공하는 거니까 요것도 그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민법에 조금 더 치중을 6대 4 정도, 이렇게 한 7대 3 정도 이렇게 치중해서 그 4월 달 정도까지는 한 50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2차를 준비하는 거지. 그 4월이 됐는데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럴 경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2차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4월 정도까지는 그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위주로 좀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재수하신 분들 있죠? 좀 다시 하시는 분들은 공법 있잖아요. 공법도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4월 정도까지는 점수가 좀 나와주시면 무리 없이 이렇게 그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4월이 되도록, 아니 5월이 됐는데도 점수가 전혀 안 나오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럴 경우는 그때서부터는 뭐 급기야는 2차 포기하겠다, 1차만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내년에 또 해야 됩니다. 2차를 하든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1년 만에 끝내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단박에 그냥 끝내세요. 끝내시려면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이제 오늘 총론 공부할 건데, 총론에서는 공부할 내용이 딱 3가지입니다. 자, 맨 먼저 이 부동산, 자, 이 부동산은 뭐냐? 부동산의 개념을 알아볼 겁니다. 부동산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볼 겁니다. 부동산의 분류다. 특히 토지 유형 같은 걸 쭉 분류하는 게 이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은 일반 맥주 같은 거하고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맥주는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어떤 특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특성, 요거 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학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을 제공하는, 아니면요 용어를 제공하는 파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한 문제 물어보고, 여기서 한 문제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토탈 3문제를 물어보는 이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요거 하기 전에 부동산 학이 도대체 뭘 공부한 학문이냐, 요거 알고 출발해야 되겠죠? 간단히. 그래서 1월 달부터 책이 나갈 건데, 책에다 제가 계속 밑줄 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꾸 이제 밑줄 치는 거 이런 거 좀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 거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둑을 둘 때 이게 처음에 이제 포석을 두는 거 있죠? 포석을 잘 두게 되면 그때 이제 거기서부터 슬슬 성패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그 전체적인 틀을 딱 갖추게 되면 100m 달리기라면 한 10m 앞서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달부터 오신 분들은 여기서 출발하고, 지금 이제 11월, 12월 달에 좀 전체적인 틀을 갖춘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력이 똑같다면 얘가 앞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아주 이거는 한 1년 정도를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딱 적합합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하게 되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그나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약간 좀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맨 먼저 부동산 학이 도대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기에 자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학의 의의라고 되어 있죠. 요거 부동산학이 뭐냐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정도 한번 볼게요.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하고 및 그 사이 있죠. 능률화하고 및 사이에 거기다가 원리라고 써놓으세요. 능률화 그 다음에 및 요 사이에 뭐가 빠졌냐면 원리라는 표현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 정의 정도만 가볍게 기억하시면 돼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원리 및 응용기술이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아까 같이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 중개활동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요, 그 건물 같은 거 지어서 팔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개발활동. 아니면 아까 같이 우리가 중개활동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은행에서 때로는 돈도 빌릴 필요 있는 거죠. 이걸요, 부동산 금융활동. 때로는요, 부동산 관리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관리활동.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하자. 능률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주어진 시간 내에 보다 많은 일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활동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리라든가 응용 기술을 개척해 보겠다 그런 얘기인데, 원리라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론적인 측면도 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실무적인 능력도 좀 필요하겠네요. 실무적인 능력. 그래서 아까 적어놓은 게 아까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초 분야 이런 게 이론적인 분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사 결정 분야라든가 결정 지원 분야 이런 것들이 실무적인 분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응용과학이다. 가볍게. 자, 이게 결국은 어떤 학문적인 성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학문적 성격. 그래서 만약에 이 앞부분에서 요거 부동산학이 뭐냐, 여기서 만약에 한 문제 정도 물어본다면 거의 여기서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서 5년에 한 번 정도로 이거 물어봅니다. 5년에 한 번 걸로 이렇게. 자,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먼저 이 과학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자연과학이다. 자,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 이런 걸 연구하는 걸요, 자연과학. 그러니까 자, 수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생물,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사회과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인간과 사물이 연결돼서 나타나는 현상 있죠. 요걸 연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뭐 법학이라든가 경제학, 경영학, 종교학 이런 것들 다 하여 이거를 사회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들이 있죠. 우리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중개 활동도 하는 거고 개발 활동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인간과 사물인 그 부동산이 결합돼서 나타나는 활동이죠. 요걸 연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사회과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연과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회과학이다. 그 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자연과학 앞에는 이제 기초 자연과학이다 혹은요 순수 자연과학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어떤 자연의 현상, 우주의 본질을 있는 상태 그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걸요 기초 과학이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요 앞에는 응용자를 쓰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요건 또 뭐냐면 이 학문을 통해서 현실에 현장에 써먹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에 써먹으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걸요 응용과학이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뭐 대학원 간다 이런 것보다는 현장에 갖다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이 강한 거 아닙니까? 실제 이런 걸요 응용과학이다 해줍니다.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키우겠다 이런 걸요 응용과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부동산학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현장에 갖다 써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사회과학이면서 무슨 과학이라고요? 응용과학이다 해줍니다. 가볍게 하시면 돼요. 예, 대가리만 쭉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자, 그 다음에 대가리, 이렇게 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응용사회과학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경험과학이다. 자, 우리 수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추상적인 과학인데, 이거는 이 경험과학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졌죠. 창세기 이후에서부터 계속 행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래 아주 오래전부터 행해졌던 부동산 활동, 요것들을 경험 삼아서 학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경험과학이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던 각종 활동들이 있죠. 부동산 활동. 이런 것들을 학문화시켰다 해서 이걸요, 경험과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종합과학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뭐냐면, 예, 이 부동산학은 이제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경제학 같은 경우는 거의 500년이 넘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학문입니다. 아담 스미스 이후로부터, 자, 그 이전부터 이제 계속 있었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500년 넘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학문인데, 얘는 이 부동산학은 이제 기껏해야 197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그 김영진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건국대학교에서 강의한 게 최초입니다. 또 학부가 아니라 그 행정대학원에서 강의한 게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연륜이 상당히 짧아요. 어쨌거나 강의하려면 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일본 책 갖다 이제 베낀 거지만, 자, 부동산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주변에 있었던 기존의 학문들, 전통적인 학문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법률적 측면의 학문들이라든가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이미 있었던 전통적인 학문들. 자, 법률적 측면의 학문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법학이라든가 각종 공법학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의 학문은요, 각종 경영학이라든가 아니면요, 경제학, 회계학 이런 것들을 경제적 측면의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적 측면의 학문은요, 요거는요, 그 각종 토목학이라든가 뭐 건축학 이런 것들을요, 기술적 측면의 학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싸잡아서 부동산에 맞게끔 적절히 체계화시켰다. 아니면요, 종합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이걸요, 종합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이 좋아서 하면 종합과학이지 사실은 얘들 다 싸잡아서 짜집기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요, 종합과학이다 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할게요. 네, 하나 정도 하면 규범과학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 학문을 통해서, 이런 학문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공부가 다 끝나면 이런 활동은 올바른 활동이다. 이런 것들은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예컨대 이 투자라는 활동은 바람직하지만 투기라는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니면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게 이용할 때는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판단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규범과학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그 다음에 종합과학, 규범과학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간혹가다 이 부동산학 전체를 통해서 이 복합적 접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복합적 접근하면 세 가지 측면을 항상 공히 접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싸잡아서 접근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복합적 접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컨대 내가 아파트 하나 구입하려고 한다. 어떤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아무거나 구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입니다. 항상 세 가지 측면을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걸요, 복합적 접근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끝날 때까지 쓸 겁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그래서 먼저 이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항상 복합적 하면요, 법경기 기억나시면 됩니다. 법경기. 이렇게 해서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그럼 맨 먼저 그 아파트 구입하는데 사기당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부 같은 거 꼼꼼히 따져가면서 구입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기술적 측면에서 장근까지 다 치렀는데 저녁 때 자려고 했더니 위층에 애들 쿵쿵대는 소리가 다 들린다. 피아노 소리가 다 들린다. 그러면 짜증나요? 안 나요? 짜증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때로는요 가끔 살인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적으로 잘 지어졌는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따져봐야 되고,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 아닙니까? 집값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닙니다. 경제적 측면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 측면을 공히 따져야 된다는 걸요 복합적 접근이다 이렇게 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정리할게요. 부동산 학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동산 활동을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고 실무적인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개척하기 위한 종합 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학이 뭘 공부하는 학문이냐. 아까 얘기했던 기초 분야라든가 결정 분야, 아니면요 결정 기원 분야 이런 거 공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능률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부동산의 개념 알아볼게요. 자,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17페이지 부동산의 개념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한 두 장 정도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20페이지에 부동산의 분류 있죠? 여기서 한 문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한 두 장 정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부동산의 특성 있어 없어요?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에서 물어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맨 먼저 이 부동산의 개념을 하나 알아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거 부동산의 개념이다. 부동산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부동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부동산이니까 꼼짝 못하는 재산을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을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부동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그냥 꼼짝 못하는 거니까 토지 건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어떤 젊은 학도로서 약간 표현이 어색하네요. 학도는 맞는데 젊은 자가 약간 문제가 되네요. 그렇다고 늙은 학도도 아니고 그냥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어중간한 학도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어중간한 학도로서 부동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남들하고 똑같이 대답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아닙니다. 이것도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할게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자, 그래서 항상 복합적 접근하면 법경기 기억나셔야 돼요. 법경기. 자, 요거는요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얘는요 기술적 측면 이렇게 해서 법률적, 얘는요 경제적, 기술적. 자,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법률적 개념을요 법 제도적 개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로 눈에 보이는 측에서 개념을 내려보는 겁니다. 요걸요 유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경제적 측면은 주로 이제 부동산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가치.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도 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서. 부동산 이러는 거란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형적 개념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을 이렇게 내릴 때도 겉에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서 개념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내면의 모습 있죠? 이것도 골고루 바라보면서 개념을 정의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도 저라는 사람을 판단할 때도 우리 와이프 입장에서는 내가 남편 아닙니까? 아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죠.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정의를 내려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할 때는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복합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내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있다. 이렇게 여자분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렇게 이제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겉모습만 보고서 저 여자분은 훌륭한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하면 대화인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면의 모습 있죠? 보이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예컨대 겉보기에는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싸가지가 아주 더럽게 없다든가,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남자들 등쳐먹고 다닌다든가. 그럼 대화인데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어떤 내면의 모습, 보이지 않는 모습도 골고루 바라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어떤 내면의 모습도 골고루 바라봤을 때 진정한 부동산의 개념이 이런 거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청주에서 어떤 남편하고 애를 살해한 고유정이라는 여자분 있잖아요.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지 않나요?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내면의 모습은 악마가 끼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악마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서 그런 사람이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면의 모습을 보고서 그 여자분은 훌륭하신 분이다. 아니면요 그 여자분은 아무래도 지구에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하자는 겁니다. 자, 항상 얘기하자면 저도 겉보기에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약간 좀 어수룩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갈수록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생활하고 이제 겪어볼수록 점점 더 어수룩하다 이걸 느껴질 겁니다. 점점 더 이렇게 겉보기에는 어수룩한데 점점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자, 요 두 놈은 이제 대가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대가리. 자, 맨 먼저 부동산은 하나의 자연이다. 자,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힘이 가미되어 있지 않은 걸 자연이라는 겁니다. 우리 토지 같은 거는 애초에 신이 있다면 신이 우리한테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신이 있다고 간주한다면 신이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이 우리한테 어떤 땅을 준 거냐면 어떤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온도, 습도를 포함하는 어떤 자연을 우리한테 선물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기초로 해서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의 자연이다. 그냥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고 저렇게도 개념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자연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공간은 또 뭐냐면 내가 일단에 땅이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지표면만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지표 아래에 있는 땅 여기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 위에 있는 공간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공간을 가지고 있다 할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하나의 공간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동산 하나의 위치이다. 이것도 뭐냐면 자, 내가 이제 거기 그 지하철역 앞에 아주 위치가 좋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땅은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특정 위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내면의 어떤 비싼 땅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위치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곧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치를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위치가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하나의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네요. 환경. 자, 어떤 지역마다 어떤 독특한 지역적인 환경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지역 가보면 모텔들이 많이 있는 지역 있죠. 이런 지역을 우리는 모텔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모텔촌. 모텔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죠. 그러면 이 하나하나의 부동산들은 하나의 모텔들은 모텔촌이라는 이러한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환경이죠. 하나의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적인 특색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입니다. 기술적. 그 다음에 자,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하나의 자산이다. 그 다음에 자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용어 자체가 회계학에서 나온 용어들이 있는데 그 경제학, 회계학 이런 데 나오는 용어인데 이해하기는 약간 힘듭니다. 다만 시험 목적으로는 그냥 자산, 자본할 때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경제적 개념 이렇게 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어떤 우리가 보통
이 생산의 주체를 기업이라는 겁니다. 뭐의 주체라고요? 생산의 주체. 그 다음에 소비의 주체를요, 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계. 그래서 생산의 주체를 기업이라는데,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 팔려고 하면 자,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은행에서요 돈을 빌릴 수도 있고 자기 돈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게 이제 개인 기업이라면 자기 돈을 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 투자한 겁니다. 주주들이 있죠. 주식 수에 따라서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총 10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10만 주.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인터넷 들어서 10주를 구입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10만 분의 10만큼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라고요? 주인.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주인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이익을 배당하려면 10만 분의 10만큼 이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쫄딱 망했다 그럴 경우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을 일단은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재산을 자녀 재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재산을 얘한테 10만 분의 10만큼 이 사람 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데 만약에 이게 주식회사다. 무슨 회사라고요? 주식회사 할 경우는 주주들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에 상응한 주식을 받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이때 현금으로 내는 거를요. 현금으로 내는 걸 현금 출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출자라고요? 현금. 근데 토지 같은 걸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토지를 사업자금에 출자하시는 거죠? 그럼 그의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주식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걸요 현물 출자한다 해줍니다. 무슨 출자라고요? 현물 출자. 그러면 이 토지는 자 현금 대신에 토지로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의 자본의 형태로 받은 겁니다. 사업 미천. 자, 사업 미천을 현금으로 받았어요? 토지로 받았어요? 토지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자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토지가 하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자본. 자본이라는 것은 항상 사업 미천 측면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측면이라고요? 사업 미천. 그런데 이 회사가 이 토지를 가지고 이 수익 창출에 써먹고 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는데 써먹고 있다. 창출에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다든가 상가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를 이걸 자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화를 수익 창출에 활용할 때 이거를 자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우니까 다시 해볼게요. 기업 입장에서 어떤 토지를 사업 미천으로 받았다. 이걸요 자본이다. 이거를 그 돈 버는 데 써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자산이다. 기억할 수 있나요? 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넘기라고 했죠? 넘기면 됩니다. 억지로 이런 거를 이렇게 자세히 요건 뭐고 자세히 안 물어보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냥 자산 자본하면은 그냥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제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생산 요소라는 것은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건설사가 아파트 딱 지으려고 하면 아파트 지으려면 아파트 나라 뚝딱 하면 나오나요? 아니죠. 이거를 지으려면 일단 뭐가 필요해요? 일단 건축 자재가 있어야 되겠네요. 시멘트라든가 벽돌, 철근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거 지으려면 사람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노동력도 있어야 되겠네요. 노동력. 그 다음에 이거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도 없이 그냥 하늘에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 다시 할게요.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 말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으니까 줄여서 이거를요 생산 요소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하나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생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부동산 하나의 소비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쓰고 있는 거죠. 이걸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쌀 같은 거 먹는 거죠.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쓰다 보면은 언젠가는 금방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단용 소비재다. 단용이라는 게 짧게 사용하는 거를 단용 소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한 2달 쓰다가 버리나요? 버릴 거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제 다 회수해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아주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쓸 수 있다 해서 이거를요, 내구라는 표현 자체는 아주 단단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구 소비재다. 어쩌거나 주택 같은 건 소비재는 소비재 아닙니까? 그리고 땅도 아까 같이 아파트를 지는데 아파트인데 아파트 땅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럼 생산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공원 같은 걸 이용하게 되면 공원은 우리가 최종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도 하나의 생산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최종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도로 같은 걸 우리가 최종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생산재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상품해 줍니다. 우리 아파트라든가 이 토지 같은 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한대요? 원래 시장 거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주 여행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상품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우주 여행을 하려면 일단은 그 비용이 많이 들까? 적게 들까요? 무지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우주여행 일주일 갔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달나라 갔다 오는데 100억 들어간다고 치자. 근데 100억을 낼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래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상품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달나라 여행이 좀 싸진다. 그러면 한 1억이면 1억, 2억 된다면 우리가 아니라 뭐 일반적인 사람도 이용할 수 있죠. 그때는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상품화가 될 수 없는 거죠. 너무 비싸서 그런 겁니다. 비싸고 아직은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자, 상품이라는 표현 자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을 뭐라고요? 상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측면. 이 법률적 측면은 요거는 얘네들은 그냥 간단히 물어봅니다. 다음 중 기술적 개념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 뭐라 해주면 돼요? 생산요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좀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지금부터 막 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중에는 우리 산본 있어요? 없어요? 산본 저기 안양 옆에 가면 산본 있습니다. 산본에 갔더니 어떤 생소한 상품이 하나가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요 뭐 공자위환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조금 헷갈릴 경우는 이렇게 앞자리 따서 기억하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자꾸 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이해를. 자, 이번에는 법률적 측면에서는 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법에서는 이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합니다. 협의. 그러니까 부동산 학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협의라는 표현과 광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협의라는 것은 이제 좁은 의미를 협의해 줍니다. 협의. 그다음 광의는요 넓은 의미를 광의다. 그러니까 항상 광의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게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협의가 포함되는 겁니다. 얘보다 넓은 개념이 이거 아닙니까? 간혹가다 최광의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할 때는 이거 다 포함돼요? 안 포함돼요?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얘기할 때는 얘가 포함되는 겁니다. 얘를 얘기할 때 얘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자, 먼저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민법. 우리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이런 거다 정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요, 우린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대요. 되고 여기다 다른 법에 따라서 타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도 간혹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민법에 따르면 우리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99조 1항에 따라서 부동산은 이런 거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 그럼 정착물은 뭐냐? 말 그대로 딱 토지 위에 딱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딱 정착되어 있다. 그래서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 같은 거 아닙니까?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서커스단이 있는데 서커스단이 서커스 하기 위해서 건물 같은 거 세울 수 있는 거죠. 가건물 같은 거. 근데 요거는 계속해서 이용되기보다는 한 보름 정도 운영하다가 옮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긴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정착물로 보긴 곤란합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할게요. 토지에 쫙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다고 인정돼야 됩니다. 이걸요 정착물이다.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착물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입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건물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시설물 요거죠. 이런 것처럼 기둥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벽 요거 갖추고 있는 시설물을 건물해 줍니다. 각종 주택이라든가 상가, 공장 이런 것들을 건물해 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 아닙니까? 근데 토지에 쫙 달라붙어 있는 거는 건물만 있을래나요? 건물만 있는 건 아니죠. 잘 생각해 볼게요. 뭐 담장이라든가 건물의 형태가 아닌 것도 있죠. 담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축대라든가 아니면 도로 위에 있는 아스팔트 같은 거 있죠. 포장, 도로 포장. 왜 아스팔트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라든가 뭐 육교라든가 아니면 지하도라든가 터널 이런 거 있죠. 우물 이거 다 쫙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나무들의 집단 이걸요 수목해 줄게요. 나무도 쫙 달라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이용되고 있는 거죠. 가로수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요 정착물이다. 그래서 우리 그 민법에 따르면 요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이다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민법 요 정도를 부동산이다.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 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동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살점을 붙여보겠습니다. 약간만. 어떤 살점이냐면 이 정착물 중에서는 이거 정착물 아닙니까? 정착물 중에서는 어떤 것들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토지하고 별도로 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와는 별도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팔 수 있다. 아니면요 토지하고는 별도로 별개 부동산이니까 은행에다가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독립된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땅이 있는데 땅 위에 이제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있는데 이 땅은 갑거고 건물도 갑겁니다. 근데 요 부분만 이 부분만 얘랑 얘랑 별개라고 있죠.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이 부분만 별도로 은행에다가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리고 요것만 요 부분만 을한테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것만 을에다 팔게 되면 땅은 누구 거예요? 갑 거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고.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해가 좀 안 갈 겁니다. 공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등기법을 공부할 건데 내 거라는 사실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함으로써 공시합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이름을 바꿔치기 해갖고 공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럴 경우에는 땅은 누구 거예요? 갑 거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등기부가 한 장으로 돼 있으면 대화인데요? 등기부 한 장으로 있으면 등기부를 쪼개서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있으라고요? 따로따로. 그래서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정리할 수 있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건물만 을한테 팔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죠. 보통 이제 하나의 단위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으로는 따로 팔 수는 있지만 보통 하나의 단위로 거래하죠. 이거를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요. 부동산이 2개 이상 붙어갖고 거래 대상으로 삼을 때 이걸요 복합 부동산이다. 부동산이 2개 이상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복합 부동산. 정리할 수 있나요?
자, 원래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죠? 근데 거래할 때는 보통 같이 붙어서 거래하잖아요. 이런 걸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너 담장만 네가 사가라. 이런 경우 있나요? 아니면 도로에는 껍데기만 네가 사가랍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죠? 뭐 얘네들은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토지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 얘네들만, 자, 이 담장만 별도 팔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에는 껍데기만 별도로 팔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팔아요? 토지 일부가 됐다고 했죠? 토지를 구성하는 구성부자가 됐기 때문에 토지를 팔 때 빨려 들어가면서 팔리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약간 살점을 더 붙여볼게요. 이 나무들이라든가 나무들의 집단이죠? 요것들은, 자, 원래는 정착물은 맞습니다. 근데 독립성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별도로 팔 수는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만, 자, 어떤 지역에 이제 나무들이 쭉 있습니다. 나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나무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땅은 갑거입니다. 땅은 누구라고요? 갑건데, 원래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은 등기부를 가지고 공시합니다. 원칙적으로 뭘 가지고 공시한다고요? 등기부를 가지고 내 거라는 사실 공시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관습법상 명인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인이라는 게 뭐냐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걸로 공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요,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해줍니다. 이런 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울타리 딱 쳐놓은 다음에, 쳐놓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편말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들어오면은 새총으로 쏘겠습니다. 주인 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도 내 거라는 사실 널리 아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공시 방법이 됩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관습법상. 그러면 이때는, 자, 이거를 명인 방법으로 공시할 경우는, 자, 땅은 갑고죠. 근데 이 나무 혹은 나무의 집단만 을한테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땅은 누구 거예요? 갑거고, 나무나 나무의 집단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누구 거라고요? 을 거.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내 건데, 그 나무는 누구 거라고요? 을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럴 경우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이걸 명인 방법으로 공시한다 해줍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약간 이해 안 되고 그러면, 자, 그냥 넘기라고 했죠? 이런 것들은 민법이라든가 다른 걸 좀 공부하고 돌아오셔야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해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어디 건물만 다른 사람 파나? 이렇게,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지금은요, 조금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넘기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차 나가는 겁니다. 다만, 처음에 어떤 생각 있죠? 요거를 끝까지 좀 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2개월 정도 하다가 너 나태해지고 그러는데 끝까지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광의의 부동산 알아볼게요.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해요, 안 해요? 그냥 토지와 정착물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준부동산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준이라는 얘기는 요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에 준하겠다.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부동산으로 의지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민법적인 표현과 약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거기선 거기고 여기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는 애초에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 민법에 따른 부동산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는 자동차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자동차는 다른 법에 따라서 내가 자동차 구입했으면 그냥 돈만 치르면 되는 게 아니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록하고서 넘버 같은 거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법에 따라서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등기 등록하는 대상들입니다.
부동산 등기하듯이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때로는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자동차가 무슨 부동산이냐?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따 잠깐 적겠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부동산 감정평가하듯이 감정평가도 합니다. 뭘 한다고요? 감정평가.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요 중에 일부는 부동산 중개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무슨 활동이라고요? 부동산 중개활동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무슨 대상이라고요? 저당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전당포 가보셨나요? 요즘엔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전당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이제 술 먹다, 친구들하고 술 먹다 보면은 술값 떨어지는 경우 있죠? 그럼 이제 가위바위보 합니다. 넷이서. 가위바위보, 진놈 있죠? 진놈이, 그때는 시계들 하나 차고 다녔습니다. 하나. 시계를 풀러갖고서, 그 옆에 가면 전당포가 있습니다. 거기다 갖다 이제, 맡기면은 그 사람들이 돈을 좀 일부 빌려줍니다. 그거 가지고 술값 내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해 안 되면 넘기라고 했잖아요. 자꾸 별거 다 자꾸 의심스러워 하시네.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당포에 가서 시계를 풀러서 전당포 가서 돈 빌리려고 하죠. 그러면 전당포 주인이 시계 풀러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질권의라는 걸 설정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질권. 그러면서 그 돈을 갚기 전까지는 그거 못 찾습니다. 돈 나중에 못 갚으면요 전당포 주인이 이거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질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은행에 갔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아파트 들고 오세요 그러나요? 가방에 너 가져오나? 가져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는 내가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는 내가 거주하면서 관념상 담보를 설정한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서류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아니 꼼짝 못하니까 관념적으로만 담보 설정하는 겁니다. 이걸요 저당권을 설정한다 해줍니다. 근데 내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종업원들 월급을 못 줘갖고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어디 돈 끌 데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차 끌고 가다 보니까 이 전봇대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동차 담보대출 해준답니다. 여기 이제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채업자가 하는 건데 여기다 전화했을 거죠. 그러면 사채업자가 여기 돈 빌려고 하는데 이제 사채업자가 그럴 겁니다. 자동차는 당신이 써도 상관없답니다. 네가 쓰래요. 그러면서 담보를 설정해서 돈 빌려주겠답니다. 그죠? 왜 이렇게 될 수 있냐면 얘는 다 등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정부 장부에 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국가장부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관념적으로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저당권을 설정하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담보 잡히고 돈 빌릴 때 있죠? 이때는 자동차 주지 않는 한은 내가 타고 다닌 다음에 이거는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지 질권을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뭘 설정한다고요? 저당권을 설정.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저당권 설정 대상입니다. 부동산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때로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준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민법에 따른 부동산이 아니에요. 다만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가 쓰는 거를 암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암기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빌 있죠? 이걸 하시면 돼요. 자, 이 굴러다니는 게 자동차 아닙니까? 그러면 바다에 떠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선박 있을 거 아닙니까? 선박. 유식한 편으로. 이런 것들도 20톤이 넘어가는 것들은 선박 등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법이 있어, 다른 법. 민법이 아닌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등기 대상이냐, 등록 대상이냐,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그냥 눈도장만 찍으면 돼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하늘에 떠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해야 되지. 내가 드론 아니면 한강 고수부지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 샀는데, 요거 등록해야 됩니까? 그건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올라타갖고
탑승 조종하는 것들 있잖아요. 헬리콥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어다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게 뭐가 있어요? 기어다닙니다. 포크레인이 도로에서 달려요, 뛰어요,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는 거 합니다. 그거 하나 딱 2차선 도로에 있으면은, 그 차가 하루 종일 막히죠? 이런 거를 옛날에는 포크레인, 불도저 이런 것들잖아요. 이런 걸 중장비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요, 건설 기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이게 누구 지도라고요? 아까 했었잖아요. 아까 그랬었잖아요. 자, 요 바다라든가 강 같은 거 있죠? 요거를 공유수면이다. 무슨 수면이라고? 지금부터 공공공유. 공공이라는 표현 자체는 국가나 지자체를 얘기합니다. 공공이 소유하는 수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거라는 얘기입니다. 국가 거. 바다나 강은 누구 거라고요? 국가 거.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내가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면서 양식업 같은 거 할 수 있죠? 근데 지 맘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국가 거니까 국가로부터 돈 주고 이거를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야 되는 겁니다. 양식할 수 있는 권리. 이걸요, 어업권 해줍니다. 어업권. 그 다음에 땅속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땅속에 흙이라든가 모래, 자갈, 암석 이런 거 있죠? 다 이 개인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지하수도 다 사람 소유를 인정해요. 다만 땅속에 뭐가 있냐면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텅스텐, 다이아몬드,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요 광물 해줍니다. 뭔 물이라고요? 미채굴된 광물. 요것들은 국가 소유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 밑에 이게 있다고 해서 막 캐내면 안 돼요. 캐내면 절도죄로 구속됩니다. 그래서 이걸 캐낼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이거 사야 됩니다. 이걸요 광업권 해줍니다. 무슨 권이라고요? 자, 어업권이라든가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광물을 채굴 할 수 있는 권리, 광업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원래 나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무나 나무의 집합은 정착물은 맞죠? 맞는데 독립성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명인 방법을 갖출 때는 독립성 인정이 됩니다. 다만 얘는 등기한 게 아니라 그냥 관습법상 공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등기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나무들의 집단 혹은 나무만 별도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 별도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돈 빌려주든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이에요. 민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임목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뭐라고요? 임목. 그러면 이때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무의 집단만 해당돼요. 하나는 안 됩니다. 이게 나무 집단 있죠? 요거를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 얘는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무슨 부동산이라고요? 그러면 자, 땅은 갑건데 요 나무들의 집단만 을한테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나무들의 집단만 별도로 등기가 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으니까 별도로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등기가 돼 있죠? 은행에서도 따로 등기가 돼 있어 따로 빌려주는데 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리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안 헷갈리나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헷갈려도 그냥 요 정도 일단 그래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보니까 거기에 18페이지 한번 볼게요. 18페이지에 거기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수목의 집단 니은번에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자, 18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정도 보시면 9번째 정도 보시면 수목의 집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오른쪽에 보면 자, 밑줄 쳐볼게요. 임목법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 임목법에 의해 등기된 수목. 밑줄 치세요.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건 다른 법에 따라 등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쭉 끄집어내서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수목 있죠?
이걸 쭉 끄집어내서 어디다 집어넣냐면 준부동산의 종류라고 해서 맨 아래 네 번째 줄이죠. 거기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편입니다. 물론 인목을 여기다 집어넣냐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걸 정확히 구분한다면 얘는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는 게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독립성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건데 그 따지는 거 아닙니까? 다만 정확히 따진다면 여기다 집어넣냐 여기다 집어넣냐의 차이죠. 그런데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논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자, 너무 어렵게 얘기했나요? 너 깊이 있게 들어갔나?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4월달 정도까지는 웬만큼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OX도 풀고 조금 문제도 풀고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너무 느슨하게 나가다가는 나중에 한 4월 정도 돼갖고 뭘 했나 하나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최소한 1차 과목이라든가 공법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아, 진짜예요? 그렇지 않으면 1차 동시에 합격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단 마음을 먹은 길에 1년 동안은 그냥 고생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놀 거 다 놀고 하면 합격 못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막 피해를 줍니다. 본인도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문제도 이제, 지금부터 약간, 원래는 지금부터 이런 거 할 필요 없는데, 미리미리 좀 해나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할 게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지금은 요 정도.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뭘 얘기한다고요?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토지의 달라부터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인데, 건물이라든가 담장, 축대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자, 이 정착물은 어떤 것들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요, 종속된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독립된 부동산, 나머지는요, 독립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나무들의 집단 혹은 나무들은 명인 방법을 갖췄을 때는, 그때는 별도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다만, 저당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준부동산은요, 정착물 외에도 소위 다른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이죠. 이거 다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목도 여기다 집어넣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분류입니다. 여기다가 다른 인목에 관한 법률이 있죠. 민법이 아닌 무슨 법이라고요? 인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별개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따로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너무 많이 했나? 아까 잘 이해 헷갈린다며. 자, 지금 이해는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해는 하는데,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거 약간 좀 이런 거 뺄 거 그랬네. 자, 처음부터 완벽히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하나가 보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무들의 집단은 원래는 토지의 일부인데 독립성이 없는데 때로는요 명인 방법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하게 되면 별도로 팔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인목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등기하게 되면 그때는요 별도로 팔 수도 있고 담보 잡히고 돈도 빌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면 됩니다. 다시 해요?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완벽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해 안 되는 거면 넘기라고 했죠? 지금 민법적인 지식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테마인 요거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할 겁니다. 잠깐 쉬겠습니다.